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기관의 눈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도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 다시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나의 임상 결과가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전원 항체 형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 또 미국 보건당국이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가을이 오기 전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죠. 레이트 서머, 늦 여름에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시각각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모더나가 올 7월 달 초만 하더라도 3상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한 좀 연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또 전격적으로 2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 이후에 그 투약을 시작을 해서 28일 동안 45명을 대상으로 투약한 결과 모두 항체를 가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결과가 좋은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는 이번 달 이제 27일에 3상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대규모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도 6천억 정도 규모를 대규모의 자본을 투여를 해서 개발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또 그 코로나가 변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화항체가 생성이 거의 다 됐고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사에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면 한 3개월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도 사실은 저도 이제 맨날 가을에 맞는데요. 한 11월 달에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걸릴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또 내년에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년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고 3개월 후에 또 이제 형성이 된 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항체가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이런 이슈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변종에 대한 백신은 이제 타겟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종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 안전성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런 투여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떠한 또 그 부작용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나 대부분의 이제 또 여러 또 다른 의견들은 굉장히 백신을 통해서 극복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항체의 지속성 이런 부분은 조금 대규모의 3상을 거치면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4가 백신을 맞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제 그거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의료보험도 안 되고. 네. 그 4가 백신을 맞아도 그 독감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독감에 걸리면 또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걸 먹어서 5일 동안 연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백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들 예를 들어서 부강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이상에 들어가고 있는 치료제 관련 회사들,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백신이 중요합니까? 치료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 사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WHO의 PQ라고 해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대규모의 그런 백신을 공급을 갖다가 원활히 하면서 극복했고, 거기에 또 타미플루라는 그런 치료제가 같이 병용되면서 이쪽으로 질환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글자 그대로 예방과 그리고 또 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치료제, 이게 같이 맞물렸을 때에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백신 관련주의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 이외에 일반적인 제약주라든지 펀드멘탈이 되는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임상, 2상, 3상에 들어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조금 쉬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주가적인 측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쉬고 있는데 최근 그 제약 바이오 업계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지 뭐 이 항암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바이오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여전히 그걸 꽉 쥐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것은 과거에 신약 개발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역량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본연의 그런 치료제에 대한 타겟들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각국 정부에서는 시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정치적으로는 질병 극복으로 향한 국가 간의 공조 이번에 코로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화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아니면 시적으로 이제 같이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는 측면들 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노령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200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계 탑 10에 든 의약품을 보면 거기에 10개 중에 8개가 이제 합성의약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년 경과가 돼 2017년에는 합성의약품이 2개고 바이오의약품이 8개였습니다. 그런데 네. 바이오의약품을 보면요. 시적으로 항체의약품들이었습니다. 네네. 이 항체의약품들이 이제 피크점에 오면서 시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그걸 대체하면서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10년은 네. 어떤 기술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또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허가 만료되는 것들이 많기 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멀게 보면 사실은 그 합성 치료제가 있었고요, 합성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세포 치료제하고 유전자 치료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이 둘 중에 어떤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각각의 뭐 사실은 국가적인 그 대응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도 이런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에 실제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 좀 한번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적으로 이게 앞으로 넥스트는 이 첨단 바이오 중에 시적으로 세포와 유전자를 기반한 치료제가 지배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법제화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첨단 제재,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21세기 치유법,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재생의료법, 그리고 네. 또 우리나라도 2019년 8월달에 첨단 재생 및 첨단 바이오법을 통과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넥스트를 거머쥘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환자의 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적으로 기술의 선점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실적으로 이제 첨단 바이오 쪽에 세포 치료제와 그리고 또 유전자 치료제가 급속하게 특히 이제 2022년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상당히 시장이 확대돼서 거의 80억 불의 시장을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재생의료법에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그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굉장히 유명한 박사급 뭐 당연히 이쪽의 전문가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재생의료에 대한, 물론 일본은 뭐 재생의료의 뭐 넘버 원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재생의료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소위 그 사이드 에펙트도 너무 많다. 라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이 향후에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까? 지금 이제 줄기세포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단순하게 성체 줄기로 뭐 배아 줄기는 뭐 윤리적 이슈 때문에 이제 개발이 쉽지가 않은데 네.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유망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이제 세포 치료제의 유전자를 조합을 시켜서 시적으로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 청원 쪽에 게시판에 청원도 올렸던 백혈병 치료제에 또 이제 글로벌 기업에 개발했던 것도 빨리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발표했듯이 네. 전통적으로 세포 치료제의 유전자를 기반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된 그런 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치료법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우리 그 원장님께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신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능 줄기세포 그거 가능한 겁니까? 뭐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런 기존의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유전자를 이제 조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단점들을 맞춤형으로 유전자를 접목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능이라기보다는 맞춤형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읽어봤지만 자꾸만 이 숫자를 좀 있곤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원격 의료가 네. 제 생각에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도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도서상간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독도의 경비대원이 아프면 그거는 이제 원격 치료가 가능하죠. 그렇죠? 법적으로. 근데 아직은 법적으로 원격 치료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디지털 세대 그다음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이런 뭐 디지털 딜 같은 것들 뉴딜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원격 의료가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미래의 중요한 트렌드는 디지털 기반의 빅데이터로 활용한 AI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네. 의료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술에 기반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미래의 유망한 산업으로 아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환자들에서 치료의 접근성을 또 강화하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19 때에 일부 이제 원격 의료를 시범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갈 부분들은 분명하게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발주자로서의 빨리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측면보다도 이제 환자의 치료의 접근성과 그리고 미래의 패러다임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화하고 거기에 또 핵심은 원격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 관계자가 진솔하게 좀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회사 중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인성 정보라든지 하는 회사는 이런 그 혈압을 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해서 원격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미국의 그 베테랑 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퇴역군인 협회 네. 같은데 이제 제공을 하고 그쪽으로부터 실적이 사실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안 하게 되니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네.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년 제약 바이오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변할 것인지 트렌드와 그다음에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